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제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로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290쪽이고요. 인간의 행위라는 소제목입니다. 읽어볼게요. 로크는 윤리 문제를 인간 오성론에서 부차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그의 기본적인 태도는 영국의 철학에 흔히 있는 것과 같은 행복주의적, 공리주의적이다. 이게 뭐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 인용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나 고통의 관점에서만 선하거나 악하다. 사물들은 기쁨이나 고통의 관점에서만 선하거나 악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은 전통적인 그 가치인데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내가 내가 기쁜가? 내가 고통스러운가? 내가 기쁘면 선한 거고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악한 거예요. 인간주의적이죠. 인간에게 그 진리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인간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인간이 기쁘면 선이야. 그리고 나에게 있어요. 근데 개인주의적이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거나 쾌락을 드높여 주거나 불쾌함을 덜어주는데 알맞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선이 이렇게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선은 그 전까지는 전 우주적인 그런 가치였던 것 같은데 인간으로 나로 개인으로 축소된 느낌이랄까요?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게 근대의 특징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거나 쾌락을 드높여 주거나 불쾌함을 덜어주는데 알맞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인용문이 있죠.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행복이요 이 행복뿐이라고 대답한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뭐냐? 행복이다. 행복뿐이다. 로크는 여기 인용된 문장들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야, 행복뿐이야. 딴 거 없어. 야, 욕망 자극하는 게 뭐야? 행복뿐이야. 야, 다른 말 하지 마. 이런 아주 그냥 밀어붙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요.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 건지. 행복인데 그냥 인간의 행복. 욕망을 자극하는 거 행복이야.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벤덤도 이미 이런 말을 했다. 더욱이 벤덤과 고대의 쾌락주의를 특징 지으며 이것만이 확실하다고 했던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말은 이미 로크에게도 있다. 여기도 인용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뒤엎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요인들, 즉 법칙 개념을 받아들인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을 읽었어요. 지니님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앞에 했던 내용처럼 로크는 전통적인 어떤 형이상학에 대한 생각보다 과학에 입각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고요. 유사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생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도 이제 다수, 소수 혹은 뭐 총합과 같은 그런 도식화가 쉬운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복을 이해하는 게 옳고 그르다 뭐 이런 내용은 좀 2차적인 문제이고, 이런 식의 내용을 하나의 인간과 인간 더불어서 윤리 문제로서 생각했다는 점이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나가서도 아마 사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개인에 대한 생각과 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서 기반에 이런 공리주의적인 행복 혹은 선에 대한 관념을 뒤에 끝까지 가지고 읽어 나간다면 로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한 긍정하거나 무한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전 로크의 앞에 에피소드까지 다 제가 진행을 주로 많이 읽었는데, 자, 291쪽부터는 이제 지니님께 바톤을 제가 넘겨드릴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법칙 어디부터 볼까요? 국가부터 아예 볼까요? 아니면 정리를 쫙 하고 볼까요? 그건 뭐 지니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음, 어떻게든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일단 291페이지에서는 법과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선과 악과 법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악덕과의 관계성 그리고 영언법에 대한 로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크는 자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했고 그 자연법 자체를 무엇에 대한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는가가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국가에 대한 정치 철학에 대한 로크의 견해와 연결이 직접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인용문 한 번 더 읽고 그래서 어떤 것이 주장된다 하더라도 덕과 악덕이라는 명칭은 세계의 여러 국민들과 인간 사회에서 적용되는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보아 분명한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언제나 평판이 좋은 행위에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곳에는 덕이나 악덕이라고 불리고 또 그렇게 생각되는 바의 것의 척도는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못한 것, 즉 칭찬받느냐 비난받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인간사회, 계급, 단체 등에서 비밀스럽고 말없는 일치에 의해 형성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행위들이 그곳의 판단, 원칙 또는 풍습에 알맞춰 이제 이상하죠. 알맞게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게 된다로 해서 이제 이 윤리학으로서의 어떤 사회학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 힐슈베르거가 날개로 달아두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회계약이라는 큰 틀에서 로크가 어떤 형태의 이상적인 사회를 주장했는지를 보셔야 하고 홉스와 어떤 지점이 달라지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하고 그리고 로크가 말하고 있는 자연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 29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서 동그라미 쳤던 부분은요. 네. 어떤 문장이지? 상대주의? 네, 291페이지 제가 지금 인용문을 읽었는데 네. 맞아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덟, 아홉, 아홉째 줄. 네. 네, 제가 표시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네, 여기 이 맥락에서 아마 제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말을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찾았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네. 비밀스럽고 말없는 일치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 부분이 되게 사실은 로크의 자연 상태와 국가 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지점을 사회계약이라는 큰 틀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점이라서 말없는 동의 이 부분을 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넘어가기 전에 그 291쪽 위 문단이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고 로크가 세 가지 법칙을 인정하고 있죠. 신법, 시민법, 세상 여론의 법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신법인데 이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무인가 하는 것을 규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민법은 범죄와 그 무죄의 척도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여론의 법은 덕과 악덕의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 고, 감가, 아니, 가만히 보면은 이게 신법은 무엇이 죄냐, 무엇이 의무인가, 이거 신이 내려주는 거니까요. 범죄와 무죄, 이게 시민법, 이거 이해가 가는데, 세상 여론의 법, 덕과 악덕, 무엇이 덕스러운가, 혹은 악한가, 이런 것들. 세 번째 생각은 우리들을 놀라게 한다. 영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세상의 여론이 덕과 악덕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들이 덕이니 악이니 하는 것은 원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행위는 본성적으로 옳거나 그런 것이며 이런 한에 있어서 신법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인용문으로 갔던 거예요. 이게 예전 같으면 신법만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세상 여론의 법이 나와 버려요. 근데 신법과 이게 부딪힐 경우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인용문 이후에는 경험론자들이 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대주의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런 거는 율시베르거의 평가인 것 같고 이후 자연법론에서는 학적인 전통의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나타난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도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급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다른 책에서 나와 있긴 한데 좀 입지가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자연법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비밀스럽고 말없는 일치에 의한 형성 이 두 가지가 뒤에 나오는 국가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또 유럽 사회가 봉건 사회에서 민주국가로의 발전이 있었던 사회이니만큼 그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당화 논의와 더불어 쓰여진 로크의 저서가 이제 시민정부론이었고요. 통치술에 관련된 논문에서도 관련된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292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로크는 자기의 국가론을 통치술에 관한 두 가지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두 논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힐머스경의 가부장설에 대한 반론이다. 이 학설에 따르자면 왕권은 가족과 토지를 모두 엄밀한 뜻으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장의 권력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크는 인간의 사물과 같은 재산이 아니라고, 인간은 사물과 같은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현대에 읽었을 때는 되게 통찰이 좋다라고 이제 뭐 민주주의에 가깝다라고 읽힐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사물과 같은 재산이 아니라고 반론을 했지만 로크의 주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로크의 주장 안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요. 로크가 사유재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재산, 화폐 뭐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사유재산으로 봤다는 건 인간은 사물과 같은 재산이 아니다라는 반론에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다음 맥락에서는 통치술에 관한 두 번째 논문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견해를 적극적으로 서술한 것은 자유의 이념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자연상태라는 허구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와 뒤에 와서까지도 이 허구를 통해 국가의 본질, 기원, 목적을 밝히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물론 로크는 이런 자연상태를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이미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아래 위에 질서는 없고 각자가 자신의 주인이며 재판관이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자연법은 있다. 그러면서 자연법에 대한 언급도 같이 나옵니다. 아마 29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문단이 로크의 정치 철학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연법이란 각자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며 293페이지입니다. 각자에게 이웃 사람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웃의 생명, 건강, 자유재산 등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이 올바른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크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연법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여기 뭐예요? 렉스 내추럴리스인 것 같은데 자연의 빛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추럴은 자연인데 렉스는 럭스 빛 아닐까요? 자연의 빛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연법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연법인가? 렉스가 법인가요? 아무튼 네. 네,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도 정확한 봐야 되니까. 정확한 모르겠어요. 영어도 아니고 뭐 라틴어 뭐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좀 렉스가 뭘까? 내추럴리스는 자연 같긴 하거든요. 이게 또 이 검색 찬스를 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네요. 바로 나오나요, 이게? 이 단어의 뜻이? 네,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맞네, 자연법. 그래서 네, 관계와 여기서 자연법은 조금 더 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아마 찾아보시면 영어이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성과 그리고 non-human, natural in law theory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연법 사상인데 조금 더 큰 개념으로서의 자연법 사상인 것 같고 이제 그 뿌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스토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을 거쳐서 헤라클레이토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해서 하나의 계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서 로크의 자연법은 뭐 신율도 아니고 성서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홉스와 로크는 자연 상태를 또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앞서가는 자연법을 인정하는 로크는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지만 로크의 자연법이 조금 더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힐시베르거의 좀 견해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이 계약이라는 요인을 윤리학에 있어서는 법칙, 개념처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 경험론자, 행복주의자, 복리주의자인 로크에게서 이런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서 설명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로크의 이런 자연 상태와 계약, 이제 국가와의 계약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자연법과 아까 암묵적으로 뭐라고 나왔죠? 비밀스럽고 말없는 일치에 의한 형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당시 이제 홉스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은 나를 지키기 위한 법이었어요. 맞아. 그가 자기 자신을 공포와 쌍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유해, 피해, 뭐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다라고 읽어봤고 나를 지킴으로 인해서 타인을 지키는 그런 맥락이 생기는 그런 맥락에서의 자연법이었는데 사실상 로크의 자연법은 개인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갖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인권이라고 얘기도 하고 신이 부여한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형태를 자연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영역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과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 인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크가 얘기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 신이 부여한 불가침의 영역, 뭐 그런 맥락에서의 인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명확하다기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면 그런 모호하고 애매한 개념으로서의 인권이 적극적으로 법률로서 성문화되어졌을 때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의해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침의 영역의 개념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로크의 자연법 그리고 자연권이 되게 홉스와 달라지는 지점이겠고 이 안에서 또 특별히 이 성문화에 대해서는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이 자연권과 자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심에 있는 논의 내용은 재산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재산권 그리고 그 사유재산권의 대표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인간의 노동이었고 인간의 노동 자체를 사유재산으로 본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해석될 수 있으나 좀 간단한 해석의 영역은 노동한 만큼 개개인이 다 개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근대니까 개개인이 노동한 만큼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틀이 이때부터 짜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하면 노동 이상의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로크가 만약에 이제 도박이나 투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설명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는 지점이 또 재밌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 계약에 저는 아까 이제 노동력에 대해서 노예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노예가 이게 로크가 있던 시기가 1632년에서 1704년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분명히 노예가 있었을 거예요. 유럽에 로크가 사는 그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있었겠죠. 노예의 노동력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노예가 당시에는 노동력이 노예잖아요. 뭐 현대에 와서야 거의 20세기 좀 와서야 노예가 좀 이게 노예제도 철폐되고 하는 건데 노예의 노동력 아닐까요? 저는 노예제보다는 개인주의를 좀 더 많이 생각했어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쪽으로. 그래서 개인이 노동을 하는 만큼에 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게 사실은 자유주의랑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읽었던 것 같고요. 당대가 그때 개인이 노동을 한다는 게 개인이 노예가 아닌 뭐 이런 귀족들이 하는 노동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당대의 노동력 하면은 노예가 직접적이지 않았을까? 아무튼 아마 봉건주의가 좀 무너지고 민주국가로 나아가면서 노예제도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공표된 바에 의해서는 뭐 노예제도가 없어져도 사회에서는 좀 팽배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논의 안에서는 좀 각계 특수한 주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안에서의 얘기는 그 봉건 사회에서는 자기의 노동에 준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간 게 아니라 집안 좋아서 이제 뭐 귀족이라서 뭐 그래서 많은 수 재산과 땅을 많이 물려받았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다 끊어낸다는 지점으로서는 읽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국가로의 발전의 토대를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미국과 영국의 이제 민주주의에도 많은 수 영향을 주었던 로크이기 때문에 식민 정부론 그래서 민주주의의 초창기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는 편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어나가서 국가 계약 부분이 나오는데요. 293페이지 여기서도 자연 상태설과 연관되어 있는 국가 계약서를 가지고서 로크는 실제로 하나의 다른 바탕, 즉 개인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주의와 뒤에 가면 또 자유주의 꼭지가 나오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고전적인 대표자로 되는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읽어본다면 홉스의 계약은 나 자신에 대한 보호, 그것을 국가에게 나의 기본권, 즉
여기서 말한 자연권을 오로지 다 일임하고 내가 복종하는 계약으로서 그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그런 계약을 했던 반면에 맞아요. 로크의 계약은 좀 다른 거죠. 로크는 시민 재산의 보호, 이제 재산권에 특히 우리가 자연법에 의를 했기 때문에 재산권, 즉 우리가 노동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재산권, 그에 관련된 보호 목적에서의 국가와 정부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이 또 한번 오늘날의 형태처럼 이렇게 뭐 인구가 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100명의 각기 다 다른 사람들과의 계약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 만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되게 강력한 전제는 있었으나 그 만인의 동의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와 사인과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비밀스럽고 말없는 일치에 의해서 형성.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다른 책에서는 무언의 동의라고 해서 로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죠. 로크의 사상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럼 인정이 되느냐 하면은 법을 지키고 그 사회 안에서 잘 따르고 동의하고 살아가는 데에서 그 계약 자체에 무언의 동의를 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전제를 하고 들어간 국가 계약이다. 라는 지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날로 봤을 때 좀 대의제 뭐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비판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가상기 학파로부터 받은 원자론의 영향은 로크의 인식론과 심리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국가 철학에도 일관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들의 의지와 개인들의 자유롭고 개성 있는 의견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294페이지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것들의 총화이며 자연 안에서 물질적인 현상들이 공존해 있는 것이나 또는 영혼 안에서 지각이 다발을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것에 내맡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크가 개인주의를 세 가지 사정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국가 권력은 홉스에게 있어서와는 달리 개인들이 언제나 다시 되돌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연적인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는 오로지 개인과 개인들의 공통적인 복지에 이바지할 사명만 지니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우선권도 다 저지하기 위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나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입법권 얘기도 사실은 다른 책에서 할 이야기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언의 동의로 인해서 사회계약을 이루어낸 이 로크의 자연상태 혹은 자연법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사실 이 통치권 혹은 이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의 손에 넘어가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수에 의한 독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로크는 실제로 다수를 위해서 통치권 자체를 입법부의 손에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직접 했다고 하고요. 그 입법부의 손 아래 이제 행정권이 그 하위에 위치하게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행정부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은 최고 권력인 시민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맥락을 좀 살펴보면 입법부 하위에 행정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조금 한계점으로 읽히기도 하는 부분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최고 권력을 시민에 상정을 해두고 그 교체가 가능하게끔 해놨다는 지점이 사실 로크에게는 큰 의미 있는 부분이죠. 이 자체로 좀 더 살펴보면 시민에게 그 저항권이나 반란권 자체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로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하위적인 그런 맥락들을 읽어내면서 사실은 홉스와도 약간 겹쳐지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읽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지점으로 넘어오면 294페이지 이 두 권력은 서로 견제를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쓰여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고 우리는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면 왜 국가를 세우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로크는 자연 성태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신의 재판관이기 때문 그래서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러한 것은 만인에 대한 전쟁 의 위험을 몰고 온다. 이런 위험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통적인 법률을 마련한다. 그래서 그 국가의 권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국가 개인의 의지에 바탕한 일종의 계약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국가를 본질적으로 개인의 의지에다 얽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읽으면 이것이 이제 홉스와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계약에 입각해서 그리고 계약의 목적에 입각해서 생각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로크와 홉스가 달라지는 지점은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로크는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쪽으로 홉스는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봉건 사회에 의탁해서 보호받는 입장에서의 시민을 설정했구나라고 차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 챕터인데요. 294페이지 맨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로크는 자유주의의 고전적인 대표자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의 정리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필머스의 가부장제설에 대한 반론을 썼고 자기의 국가계약설에 대한 기획을 했고 국민들의 투표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는 언제나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봉사를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자들은 이런 것을 야경국가라고 한다 해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크의 사상은 권력의 이분법, 이분법을 3분법으로 발전시킨 몽테스에 의해서 이제 이분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부 하위에 행정부가 이제 붙어 있었죠. 그 부분은 이제 몽테스, 여기서 몽테스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번역되는 것 같아요. 몽테스키 이렇게 번역이 되죠. 법의 정의 이렇게 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3권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근세 사상 여러 헌법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종교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저희 채널에서 제일 처음 다뤘던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에서 로크 편을 당시에 이제 같이 했던 이제 윤님하고 같이 진행할 때 로크를 어떻게 정리했었는지가 좀 약간 기억이 나요. 홉스, 로크, 흉이 경험주의자이면서도 특히 이제 로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철학 이런 부분이 공헌을 많이 했죠, 실제로. 공헌 이런 상권 분리 이런 쪽에서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견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지점에서 로크의 이런 국가 철학 이런 부분, 현대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감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아련히 나요. 어렴풋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로크의 좀 공헌이랄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 않나 다시 생각이 나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긴 짧게 나오지만 국가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까지만 그래 로크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왜 하필 로크? 아까 홉스도 아마 국가 관련해서도 이런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영국 철학자들이 홉스, 로크, 흉도 그런가? 국가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국가에 관심이 많았나? 국가 철학에 혹시 이런 좀 생각에 대한 답 이런 거 좀 지니님 어떠세요? 다른 책에서의 서술을 좀 빌리자면 네. 홉스와 로크가 왜 그러했는가를
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어, 시대 흐름이 있겠죠. 뭐 영국과 더불어서 유럽 전체가 이제 봉건주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었고, 봉건주의에서 벗어난 진짜 실제적인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고전의 어떤 정치 기본 개념들 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라는 형태로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도 철저히 결별을 의미한다라고 다른 책에서도 이제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홉스와 로크의 정치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나 뭐 목적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자연 상태에 기반한 어떤 사회 계약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국가와 시민, 개인의 관계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좀 공통된 부분에 서 있고 약간의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국가의 기본 개념들과 완전히 단절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주시죠. 네, 종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종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종교와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 같은 시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서 뉴턴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 버클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버클리와 더불어서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크의 유화적이고 심중한 태도는 그의 종교 철학에도 나타나 있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믿음에 뿌리박고 있는데 종교의 중요 과제는 이성에 대한 한계를 올바르게 문장이 좀 이상해요. 올바르게 긋는 것. 이렇게 대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성과 종교 이렇게 대비하는 가운데서 로크는 이성을 정신이 스스로의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얻어낸 관념으로부터의 추리를 통해 도달하게 된 명제나 진리성의 확실성, 개념성을 밝혀내는 것. 이라고 이해를 하고 신앙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러한 이성의 연역적 추론이겠죠. 연역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느님이 알려주는 정상적인 길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명제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믿음의 영역 혹은 믿음과 더불어서 인식과 그런 여기서도 이제 이성에 대한 작용 이런 게 종교에 입각해서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재밌는 게요. 그 신앙을 이성의 연역에 의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선을 그어버리고 이거 신앙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 그 명제에 동의하는 것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제 종교를 나눠버리는 종교를 한쪽 구석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게 아니니까 당시는 로크의 시대는 이성의 시대였는데 이성의 영역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는 명제에만 동의하면 돼. 암묵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신앙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신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설명을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런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할 땐 매우 이성적이에요. 보면 하느님은 잘못을 저지르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신앙은 확실한 알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서 신앙이고 알미 뭐 믿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한 설명 자체는 되게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이어져 내려오는 계시에 의한 새로운 관념, 단순 관념들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의 모든 내용들이 경험 속에서 얻어진 단순 관념들이 짜맞춰진 것들이어서 우리는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아마도 이어져 내려오는 계시가 이성을 통해서도 인식되는 명제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이성이 직접적으로 꿰뚫어 본 것보다 큰 확실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서 정리하려고 했던 그 이성에 대한 맥락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죠. 간접적인 길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한 이성적인 증명에 반대되는 것은 계시된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직관적인 인식에 분명하게 모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모든 이식의 바탕을 송두리째 뒤엎는 일이며 이럴 때는 참과 거짓의 척도의 확실성이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점이 이겁니다. 이와 반대로
이성을 넘어서 있거나 그러면서도 이성에 반대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계시되어 있을 때에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이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정말로 계시된 것인가? 또 그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결정은 역시 이성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기승전 이성으로 가고 있고요. 이 논의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여기서 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현대에서도 좀 얘기가 되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지식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도 있죠. 그래서 얇고 작지만 되게 한 번에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 그래서 로크는 기적과 계시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경험론자다라고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들이 조금 모순적으로 느껴질 텐데 앞서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맥락에서 말해지는 경험주의자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의 경험이고요. 또 한번 로크가 경험주의자냐라고 한다면 또 완전히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성을 넘어선 것이기는 하나 이성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최고 심판관이요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명제가 자연적인 원리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이성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그 명제를 포기해도 좋다. 그래서 이 문장만 보더라도 로크 역시도 이성주의자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톨랜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책에서는 여기가 네, 톨랜드. 네, 음베르토 에코의 책에선 톨랜드가 나옵니다. 로크와 같이.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로크를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을 해서 묶어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의 초자연적인 성격에 너울을 벗겨내려는 경향을 가시지 않고 있다. 네, 블라블라 다른 철학자들의 내용들. 로크는 이라고 시작되는 그 아래 한 세네 줄 밑에 보시면 로크는 신앙과 이성을 구별하고 초이성적이라는 개념과 반이성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기적과 계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특히 스콜라 철학의 사고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근거지우라고 요청한다. 이런 지점이 사실은 되게 좀 어떤 이 이론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경험론자인지 합리론자인지 좀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는 보통 이 스콜라 철학의 사고 과정을 이성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는 표어 아래에 집약하고 있다. 이런 안에서 그는 종교 철학에서는 완전히 보수적이다. 아마 당대에 모두가 기독교인 상황에서 자기도 신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권, 기본권을 얘기했던 로크의 개념 안에서 신에 의한 그런 신성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부분을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그의 글과 어조에서 그다지 심증하지 않은 생각이 신앙을 이성을 위해 희생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는 힐스베르거의 감상과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한 문단으로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쭉 읽어볼게요. 교육론에서는 매우 진보적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교육론은 따로 떼어서 설명해 볼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이에게 어떤 틀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고 배우는 이가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힐시베르거의 이야기죠. 교훈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찰을 생각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폭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성숙한 개성에 이룰 수 있도록 자주성을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 한 사람의 소질을 꿰뚫어 보아야 하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 이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로크는 이제 로크 얘기입니다. 학생의 자유와 인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틀과 강제가 따르는 공립학교보다 개인교육이 낫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그를 자기들을 영웅으로 삼았던 몽테스키와 볼테르 그리고 로크의 국가 철학의 사상들을 대륙에 가져왔던 것처럼 루소는 로크의 교육 사상을 대륙으로 가져왔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로크가 되게 자유주의, 진보주의 쪽으로의 경향성을, 이제 그쪽의 경향성을 교육 면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로크의 교육 철학을 루소가 가지고 왔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소에서의 교육은 되게 큰 개념이거든요. 루소가 교육을 얘기할 때 이제 그 거대한 저서 에밀이라는 예. 것과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상들이 대륙에서는 극단적으로 되었고, 때때로 역설적이기는 했지만, 대륙의 자유주의는 편협하게 생각되고, 로크가 관용에 관해 쓴 글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렸대요. 로크의 어떤 처음의 방향성과 좀 달라지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맥락인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획일적인 국가주의로 발전해가는 경향성도 있었고, 예컨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나 교육의 형식을 강요하기까지 했었다라고 해서 자유주의는 다시 평이 나빠지고 사람들에게 저어스러운 선물로 보였다라고 해서 사실 로크가 주장한 바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로크에게 경도됐던, 로크의 교육 사상에 경도됐던 루소가 가지고 왔던 내용도, 가지고 와서 발전시켰던 내용도 이런 내용은 아니었겠으나 사실 계몽에 대한 거대한 맥락들, 백과전서파 뭐 이렇게 있었죠. 이제 볼테르부터 시작한 그런 맥락에서의 주장들은 되게 강력하게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아마 이 자유주의 사상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맥락이 좀 변질되어서 이렇게 수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지점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오늘날도 자유주의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자유주의가 뭐죠? 자유주의가 뭘까요? 뭘까요? 혹시 자유주의의 정의를 아시나요? 저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게 또 사상가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의 개인 자유를 중시하는 대신 책임이 따르는 그에 관련된 이론이겠죠. 근데 로크의 관점에서의 자유주의는 아까 노동력에 근거한 사유재산, 그리고 그 사유재산을 권리로서 보장받는 그 주의가 자유주의의 한 맥락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거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다음 그 세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소제목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 후계자들을 제가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걸 딱 정리하고 로크 전체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들도 만만치 않은 분들, 특히 버클리가 이렇게 짧게 나왔는데, 298쪽 근세 화학의 비조인 로버트 보일은 화학적인 실험에서 물체가 궁극적인 요소에서 생겨나며 또 이 물체가 다시 그 원소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원자론을 굳건히 했으며 실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물체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들의 총화이며 질량, 에너지, 위치, 장소의 이동 및 이런 것들의 기계적인 작용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 같다. 이러한 것이 로크가 갓상디학파로부터 받아들였던 원자론적인 사고를 강화했다. 갓상디, 로버트 보일이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한층 더 힘차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미쳤다 하면서 아이작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은 데모크리토스 이래로 항상 원자론에 따라다니는 기계론을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만들었으며 기계론자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연상 심리학과 이 심리학의 인식론을 자연철학적으로 정당화시켰다. 그는 심리학적인 기계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현상론을 위해서도 이런 일을 했다. 즉 그는 현상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의 데이터, 주어져 있는 것만을 이용한다. 그 이외의 모든 건 가설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뉴턴이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아. 주어진 데이터, 감각의 데이터만 이용할 뿐이야.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로크가 실체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은 철학에 이익이 되지 못하며 우리는 이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당장 알 수 있다. 휴먼 인성론에서 자기의 연상 법칙이라는 사상을 위해 분명하게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인용하게 된다. 299쪽에 보면 버클리 나옵니다. 버클리. 다른 책에 보면 버클리가
홉스나 로크처럼 동등하게 다뤄져요. 한 단락으로. 하나의 제목으로. 근데 여기는 로크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버클리가. 1734년부터 클로인의 주교였던, 이분은 주교예요. 성직자죠. 버클리, 조지 버클리는 로크의 철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 한번 볼게요. 제1 성질까지도 주관적인 것. 버클리 주장 간단합니다. 제가 램프레이트 할 때 기억이 나는데,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온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관념 안에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관념인데 하나님의 관념이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념인 셈이죠. 이 사물들이 관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관념이다. 전 이게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에게 있어서는 초주관적인 실제는 아무것도 없고 의식의 내용, 즉 관념들만 있다. 자, 관념들만 있죠. 다 모두 관념입니다. 로커에게 있어서는 초월자였던 존재가 여기서든 관념화된 것과 하나로 되고 만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공식이 존재는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말. 존재는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관념론이라고 이름 붙일 때 우리는 영어의 아이디어가 관념이라는 여기 넘어가고, 여하튼 그 전체는 내재 철학이며 심리주의적인 뜻으로 그렇다. 그래서 객관으로부터 주관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주관적이죠. 객관으로부터 주관. 자, 존재는 지각된 것이라는. 자, 쭉 넘어가서 300쪽. 300쪽으로 너무 설명이 너무 길어요. 어쨌든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여하튼 버클리도 형이상학을 완전히 없애고는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만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관념들은 하나의 정신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자, 하나의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겠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버클리한테 모두가 관념인데, 모든 게 관념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관념, 하나님의 관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정신만이 관념들을 가질 수 있죠. 301조. 우리 인간들은 관념들을 서로 마음대로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관념들을 낳은 보다 더 높은 정신이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이죠. 이러한 관념들의 총체가 자연이며 그 근거는 하나님이다. 주교예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작용을 한다. 이런 것은 기의 원인론과 말르브랑슈를 연상케 하는 한 가지 해결이다. 버클리 자신은 철저히 종교적 인간이었다. 이렇게 끝나고, 자, 의사였던 데이비드 하틀리는 로크가 이미 실제로 구성하고 있었던 연상 심리학의 체계를 처음으로 완성한 사람이다. 심리주의는 거의 유물론으로 되어버려요. 아래 보면 신학자 요셉 프리스틀리 나오는데 유물론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분 되게 극단적인데, 의지의 결단과 마찬가지로 관념을 연결짓는 것도 뇌의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 자, 관념을 연결짓는 건 뇌의 진동이다. 정기적 신호다. 뇌의 정기적 신호다. 뭐 이런 거겠죠. 순수한 물리적인 법칙들만 따른다.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보면 뭐 된 것 같아요. 자, 지니님 혹시 이 부분 후계자들, 뭐 로버트 보일, 아이작 뉴턴, 조지 버클리, 데이비드 하틀리, 요셉 프리스틀리 좀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다른 책을 찾아보면서 우리 버클리랑 뭐 뉴턴 이런 사람들이 왜 굳이 나왔을까를 봤는데요. 일단은 버클리가 관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수동적인 관념에 대한 얘기는 우리 로크에게서 조금 일치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능동적인 정신과 수동적인 관념으로 이제 버클리는 새로운 관념주의에 대한 얘기로 전개를 시켰고, 그것을 뉴턴에 대한 에세이를 참조해서 그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챕터에 보면 뉴턴과 버클리 이렇게 연결돼서 내재 철학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맥락의 흐름 안에 이제 로크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의사였던 하틀리, 그리고 프리스틀리, 이런 사람들은 다른 책에서도 간략히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이 당시에 뭐 과학과 이제 수학과 철학의 어떤 합치되는 지점들, 그 부분들이 좀 논쟁거리로 함께 제시가 되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저는 했고, 그 정도만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크에 대한 정리를 하고, 다음에 휴음이 또 거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로크 어떻게 읽으셨나요? 로크는 로크 이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힐시버그의 서양 철학사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일정 관점을 갖고 어떤 저만의 세계관이겠죠. 그래서 플라톤을 주구장창 싫어했었는데, 플라톤을 비롯한 학자들 왜 그랬냐면, 그때 항상 제가 주장했던 게 왜 하필 그 철학자들은 영원한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어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냐. 플라톤적인 이데아에 대한 뭐랄까 반발이랄까? 그런 거죠.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홉스와 로크, 흉의 관점으로 플라톤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다시 되새김질 해보니까 내가 로크의 관점으로, 이게 경험론자의 관점으로 이런 합리론자들을 보다 보니 이게 왜 실제적인 거, 경험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삶을, 이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내가 그동안 홉스와 로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이게 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로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경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나 그동안? 내가 유물론자인가? 뭐 뭐 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나는 알고 보니까 나는 유물론자였어. 알고 보니까 나는 로크가 가장 나의 지금의 세계관과 가장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뭐 공부하다 보면. 고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로크가 친숙했다? 어. 경험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인제 제일 초반에 형 얘기했었죠. "야 너의 모든 생각은 너의 무의식조차도 네가 경험한 거에서 나온 거야. 네 경험을 뛰어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당시에는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한 10년 전쯤에 들었던 얘기가. 뭐 그 얘기가 또 와 닿았고, 그래서 '아 나 경험이 진짜 중요하구나. 어떻게든 많은 경험을 해 보고, 그래야 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막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크화 됐나? 로크처럼 됐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지금에 와서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지니 님은 경험론자이신가요? 아니면 합리론자이신가요? 음. 네, 저는 로크처럼 네. 앞서서 개념론적 합리 경험주의에서는 조금 반대하고자 하고요. 검증적 경험주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맥락에서는 되게 저는 경험을 좀 신뢰하는 편이고, 합리론자들의 생각도 저는 되게 공헌이 많아서 좀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리론주의라기보다는 이런 로크가 좀 여러모로 걸치고 있는 이런 사상을 읽어냈던 게 오늘 좀 재밌었고, 사실 로크하면 정치 철학밖에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네. 인식판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첨예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좀 더 많은 통찰을 담고 있어서 읽어 나가는데 되게 꽤 새로웠어요. 그래서 로크 자체가 지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감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지각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과 지식의 관계가 사실
로크의 인식 비판의 핵심일 텐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요번엔 그 로크의 주저가 인간 오성론인데 요걸 읽어보고 싶다. 시중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어떤 게 나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요 정도 로크는 요 정도로 하고요. 드디어 이제 3인방 홉스, 로크, 다음 주가 흉이에요. 흉도 절묘하게 30쪽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흉만 할 거고요. 다다음 주는 영국, 프랑스 뭐 계몽주의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계몽주의가 30쪽 정도 계몽주의를 하고 칸트의 생애와 저작들까지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그 분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칸트 드디어 들어갑니다. 다다음 주에. 앞으로 너무 기대돼요. 흉도 정말 재밌는 분이라서 흉 이분들이 그러니까 홉스, 로크, 흉으로 가면서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데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어떤 사단이 났는지 결국 경험론을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떤 사단이 났는지 다음 주에 볼 텐데 재밌어요.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